왼쪽에는 중국이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일본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 로켓을 남쪽으로밖에 쏠 수가 없어요. 첫 나로를 발사하는데 실패했죠. 사실 처참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광명성이라는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해요. 8월 5일 발사한 다누리호가 달 상공 100km에서 달 표면을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누리호가 있기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주 강국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사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진짜 과학 기자님을 모셨거든요. 정구희 기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에서 기상과 과학 분야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정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상하고 과학하고 사실 둘 다 뭔가 과학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되게 다른 분야잖아요. 날씨랑 또 우주는 관련이 많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기권을 넘어가야 우주를 볼 수가 있잖아요. 둘 다 네. 높은 곳을 보는 이제 학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국제우주정거장 ISS라고 네네. 있잖아요. 그게 고도 한 300에서 400km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게 기상학자들은 사실 대기권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아, 거기까지 대기다. 그렇죠. 아, 굉장히 왜냐면- 넓게 보시네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열권. 10권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10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주를 돌고 있는 게 맞느냐? 우주정거장에는 10권 정거장 아니냐? 아, 뭐. 대기권 정거장이다. 아, 그렇죠. 대기권에 있는 거죠. 외기권이 아니니까 뭐 이런 농담도 있는데 기상이랑 우주 분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속성상에 있는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사를 살펴보려면은 한 몇 년도까지 거슬러 가보면 좋을까요? 실제로 로켓 같은 경우에는 1958년도에도 발사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사실 미사일 기술과 엮여져 있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연구는 되었던 기술입니다. 발전을 해오면서 이제 로켓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과학 목적으로는 어쨌든 1992년 우리별 1호를 이제 시작으로 보는데 또 당시에 이 우리별 1호가 진짜 우리의 기술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별이라고 불러도 되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유학생들이 영국 서리대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의 기술로 만든 위성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우주에 간 지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다시 지구로 수거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는 우리별 1호를 지구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네. 그게 계획이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별 2호기를 데려오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잘된 일이죠. 왜냐면 우리별 2호부터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독자적인 위성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더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더 커졌고 이제 2027년에 우리가 6번째 누리호를 발사하게 되거든요. 네. 이때 수거 위성을 발사해가지고 이 우리별을 지구로 다시 끌어내리겠다, 다시 수거해 오겠다 이런 계획인데 왼쪽에는 중국이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일본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로켓을 남쪽으로밖에 쏠 수가 없어요. 3면이 다 막혀 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데 운이 좋게도 우리별 2호 같은 경우에는 이 남쪽 방향과 비슷하게 계속 공전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수거하는데 수월할 거라 생각하고 일단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위성을 한번 이제 쏘아 올렸는데 이거를 지구로 다시 수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우리별 2호라는 위성을 지구로 다시 끌어내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대기권과의 마찰로 타버릴 거거든요. 타버리지 않고 그걸 온전히 우리 땅까지 내려오는 기술까지도 개발을 할 계획이에요, 지금. 표면에 뭔가 특수한 처리가 되어 있다거나 뭐 재질이 뭐 어떻게 그렇죠. 네, 그런 처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수거 목적으로 보냈던 게 아니잖아요. 로켓을 쏘아 올릴 때 흔히 페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로켓의 덮개인데 로켓의 덮개가 이제 열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네. 위성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전혀 없죠.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 보호해줄 장비가 없으니까 위성이 만약에 대기권을 떨어지게 되면 타버리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 다시 캡슐을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호 캡슐을 씌워서 그 캡슐을 타고 내려와야 지구에 안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우주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한다 또는 우리가 쏘아 올린 위성을 다시 지구로 복귀시킨다 이 개념뿐만 아니라 소행성이나 아니면 다른 행성에서 가져오는 샘플을 지구로 귀환하는 기술,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별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제 1999년도에 우리 잘 아는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이 발사가 됩니다. 아주 좋은 사진을 찍는 위성이에요. 요즘 위성 사진을 보면 이제 도로도 다 보이고 네. 자동차도 보이고 아파트도 보이잖아요. 이제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여서 그때는
건물 정도는 다 구별할 수 있었고 서울의 아파트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또 지나가는 배, 자동차는 약간 좀 작았고 배 같은 경우는 다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다리 같은 것도 잘 보이고 아리랑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밀한 한반도 지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구름 사진이라거나 이런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궤도를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항상 찍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할 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태풍이 다가오는데 아, 태풍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얘 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거예요. 실시간 관측이 필요한 날씨에는 좀 부적합했었죠. 그래서 이제 발사하게 된 게 바로 2010년 발사된 천리안이에요. 상당히 기상 목적의 위성은 좀 나중에 발사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천리안의 장점이라고 하면 얘는 정지 궤도 위성이거든요.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구를 관측합니다. 같은 지점을. 그래서 우리나라를 1년 365일 동안 관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 다가온다고 하면 계속해서 감시가 가능했었죠. 일기예보 하면 사진 나오고 하던데 그건 그럼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일본의 위성을 이용해서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위성 중립. 우리나라가 모든 관측도 우리나라 스스로 다 한다. 그리고 이 천리안 위성을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남의 위성 사진을 보는 나라에서 이제 위성 사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게 된 거죠. 외국에서 찍은 그런 위성 관측 정보를 가져오는 게 어려운 거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제 날씨 관측 위성은 공유하자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한해서는 위성들의 사진을 다 서로 공유하고 받아볼 수가 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천리안이 북반구를 찍고 있지만 가끔 호주 쪽도 좀 촬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에 산불이 많이 났을 때 천리안을 이용해서 관측하기도 하고 어. 이제 남의 나라 위성으로도 자기 나라에 발생한 어떤 기상재해나 재난들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종류의 위성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위성들이 있는데 요즘 사실 위성 쪽에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뭐냐면 아리랑 6호를 원래 작년에 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러시아 발사체에 실려가지고 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쏘는 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성은 빨리 이미 제작이 완료됐고 쏘아 올려야 되는데 취소가 됐으니까 이제 미국 쪽과 접촉을 하면서 어느 나라에 다시 이 위성 발사를 맡겨야 될지 지금 계속 수소문을 하는 중이고요. 그니까요. 우리도 네. 있잖아요, 발사체가. 발사체가 있는데 누리호가 올릴 수 있는 중량이 1.5톤이에요. 근데 아리랑 6호 같은 경우에 이번에 1.7톤이거든요. 어떻게 이거 100kg만 어떻게 안 될까요? 조금만 더. 네. 발사체 기술에 대한 역사도 한번 짚어볼까요? KSR, 코리아 사운딩 로켓이거든요. 이제 사운딩이 관측하다라는 뜻이에요. 우주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대기권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에 있는 방사선 같은 걸 측정하는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 게 KSR이라고 하는 과학 로켓 1호. 네. 가 발사가 됐고 KSR-2라고 하는 과학 로켓 2호가 이제 발사가 됐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단분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로켓을 통해서 단분리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게 된 거죠. 세 번째 과학 로켓, 이게 또 중요한데 KSR-3입니다. 이전까지는 연료를 고체를 썼어요. 그러니까 네. 고체는 주로 이제 미사일 같은 데 많이 활용되는 거였는데 액체는 자동차처럼 이렇게 연료 분사량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량을 조절하는 걸 통해서 추진력을 조절할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궤도, 원하는 방향으로 로켓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이때 만든 기술로 이제 이 다음에 나올 나로호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나로호가 사실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전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장면도 있고 그랬었죠. 그랬었잖아요. 사실 처참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첫 나로를 발사하는데 실패했죠. 네. 왜냐하면 페어링이라고 하는 위성 덮개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한쪽만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발사에 실패했는데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북한이 광명성이라는 위성을 궤도에 올린 데 성공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경리하는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지구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우주 궤도에 위성을 올린 거예요. 물론 광명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신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우주방위사령부라고 하는 노라드가 있거든요. 그 노라드에서 이거 궤도 돌고 있는 거 맞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나로호를 성공시키지 못한 아직 거죠. 우린 못 쐈는데. 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2013년에 나로호를 성공시키면서 우리도 이제 우주 발사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었어요. 뭐냐면 북한은 말 그대로 북한 기술로 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핵심인 1단부가 러시아의 기술이다 보니 우리 5년한
우리만의 기술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된 게 이제 누리호가 되는 거죠. 누리호. 이거는 무조건 우리나라 기술 다 투입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현장에 가셨을 때 있었던 뭐 재밌는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비하인드 이런 건 없나요? 2차 발사 근데 사실 한 번 미뤄졌거든요. 네, 맞아요. 한 번 미뤄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딱 내려갔는데 당연히 발사를 할 줄 알고 이제 잘 방송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도시락집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 안 쏜다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소리냐 항공우연에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 문제 없대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 도시락집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 안 쏜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조금 더 내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2시간 뒤에 진짜로 이번 주에 발사 못합니다. 연기됐어요. 근데 도시락집 사장님이 그거를 제일 먼저 아셨네요. 항우연이나 좀 실무 측에서 뭐 좀 도시락을 취소하는 사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들보다 더 빨리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정보력이시네요. 네,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인공위성 같은 거는 기술을 우리나라도 전수 받기도 하고 우리도 전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발사체 기술은 전수가 안 되는 발사- 이유가 뭐예요? 발사체는 당연히 무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전수가 절대 안 되고 이제 러시아가 많이 기술 전수를 해줬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알려준 게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여기서는 그 해법은 좀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종합해가지고 결국 탄생한 거니까 실제로 설명을 좀 쉽게 해줘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귓동량으로 들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좀 있으면 태국에 발사장을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제 로켓은 이제 기술 때문에 수출할 수 없지만 네. 발사장을 수출하게 되면서 이제 우주 기술을 수입만 해오던 나라에서 우주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기자님께서 다누리 발사 현장도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펠컨 9을 정말 보셨는데 대단하죠. 네. 정말 특이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 로켓은 흰색이잖아요. 네. 깔끔하고 멋져요. 근데 펠컨에 가면 진짜 더럽거든요. 그 비싼 걸 청소를 안 하나요? 그렇죠. 왜요? 근데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 펠컨 9 일단은 딱 가서 보면 까매요. 왜 까마냐면 그게 다 그림이거든요. 왜냐? 6번이나 재사용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재사용 기술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사도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자랑인 거네요, 이거는 그게. 벌써 6번이나 쓴 로켓이다. 너네 이런 기술 없지. 랜딩 오차가 이제는 한 2cm래요. 2cm요? 이만큼이요? 45m짜리 로켓을 땅에 내려놓고 그 원하는 지점에 내려놓는데 와. 오차가 2cm밖에 안 돼요. 거의 손톱 크기. 그러니까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발사대에서 올라가서 발사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정구희 기자님과 한국의 우주 개발 역사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누리호 3차 발사도 예정이 되어 있고 부유셋 위성 출격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사에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주 덕후 여러분들, 안녕!